코로나 사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275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만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방역 지침에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0분 나와가 좋은 데 다 하고 있는데 북풀어 있는 마음이 완전히 이건 뒤바뀐 거예요. 울분으로 바뀐 거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8명이 마지막 예비경선 TV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투표를 거쳐 이번 주 일요일에 본선에 오를 6명을 최종 확정합니다. 민주당이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억 단위를 기준으로 반올림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4.4.5입 계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최고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산사태가 일어나고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만조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경복궁에서 대형 화장실터가 발굴됐습니다. 약 15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분유와 오수를 분리 배출하는 현대식 정화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최고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코로나 초기 때는 확진자가 하루 100명만 나와도 잔뜩 긴장했었는데 올해 들어선 매일 300명, 400명씩 속출해도 무뎌졌었죠. 그러다 하루 확진자 1275명, 사상 최고로 늘어나면서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암울하지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하루 2,000명 넘게 나올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전파력이 큰 델타 변이도 문제지만 우연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일상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디를 막아야 할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허욱 기자가 문을 엽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75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240명이 나왔던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195일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특히 심각합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도 서울 545명을 포함해 이틀 연속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체 확진자의 8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당시 동부구치소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 없이 백화점, 음식점, 학원 등에서의 소규모 모임이나 우연한 접촉에 의한 감염이 절반을 차지해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번 주 델타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하면서 8월에는 변이 중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불효불급한 약속은 취소하고 외출 등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 76명이 발생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12일까지 휴점을 연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확산세가 큰 지역은 단연 서울입니다. 매일 500명씩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긴 줄이 들어선 선별진료소에선 검사 키트가 동인하고 역학조사관도 부족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만이라도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문제표 작성하셔야지 검사가 가능하십니다. 문 열기 1시간 전부터 3,400명이 대기할 정도로 강남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오늘도 사람이 몰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코로나19 검사 키트가 동인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일이 생기자 오늘은 일찍부터 사람이 몰린 겁니다. 검체 채취용으로 확보해 놓은 검체 채취 도구가 일시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삼성역 앞 임시 선별진료소도 사람들로 붐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연이틀 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검사 건수도 사흘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 업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 소속 역학조사관은 75명으로 쏟아져 나오는 확진자를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경로 파악을 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로 파악이 안 되는 환자들의 확률이 높을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상황은 나빠질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가장 강력한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이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389명이 넘을 때인데 현재 387명인 서울이 내일이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시작할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동성이 큰 만큼 같이 4단계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추세를 보면 이번 주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치료센터로 확진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빈 병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해야 하는 병상 대란도 우려되는데요. 부랴부랴 병상을 늘리고는 있지만 다음 주 후반까지는 이 수준으로 버텨야 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를 태운 구급차가 들어갑니다. 오늘 많이 들거든요. 응급차가 아침에 그랬거든요.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곳인데 이틀 연속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생활치료센터는 이미 73%가 채워진 상황. 바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280여 개뿐인데 서울에서만 이틀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하루도 버티기 힘든 수준입니다. 병상이 고갈될 경우 다른 시도로 전원될 수도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서울시는 지난 주말 25개 자치구에 생활치료센터를 한 곳씩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다음 주까지 2,000개 이상 확보하고 16개 공공병원과 24개 민간병원에서 운영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곳이 없는 데다 확정된 후에도 인력과 장비 배치에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 확보할 병상 사용은 다음 주 후반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개념도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기저질환 없다면은 자가 치료하는 것도 좋은 방편인데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기에도 병상 부족으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자택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조기에 병상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병상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불과 저번 주까지 거리두기 완화가 예정돼 있었는데 한 주 만에 수도권 4단계 격상 얘기까지 나오며 자영업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명확한 지침 없이 오락가락한 방역 대책에 희망이 울분으로 바뀌었다는 상인도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사가 한창이어야 할 점심시간. 고깃집 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7월이면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돼 장사도 나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연장 되니까 맞춰서 사람은 다 뽑아놨는데 또 강화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참 암담했죠. 나오지 말라고는 못하고.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그나마 4명이던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줄어드는 상황. 자포자기의 마음이라고 호소합니다. 지금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반으로 줄었는데 조명으로 하면 그거에 또 반 이상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3월 이후 집합금지가 반복되면서 문 연 날이 손에 꼽히는 유흥업소. 이달부터는 문을 열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고사까지 지냈는데 집합금지는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돼지머리에다 돈도 하나씩 끼고 청소 다 끝냈고 시장에서 물건도 다 사입을 해왔어요. 과일 같은 거. 문제는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부풀어 있는 마음이 완전히 이건 뒤바뀐 거예요.
울분으로 바뀐 거죠, 그냥. 오늘부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작됐습니다. 한 번만 방역수칙을 어겨도 열흘 동안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모든 책임을 업주에게 돌린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방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놀이를 하시는지 덮고 놀이를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방역 실패로 확진자 폭증을 불러온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에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7월에 여름 휴가 계획 세워놓으신 분들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제주도 등 여행지에는 예약 취소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은 텅텅 빈 백화점, 사람 발길이 뚝 끊긴 식당가, 4차 대유행으로 을씨년스러웠던 도심을 다시 보게 될까 걱정입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휴가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아이 유치원 방학에 맞춰 7월 말 강원도 가족여행을 계획한 40대 한 주부. 일찌감치 숙소 예약도 마쳤는데 걱정입니다. 자녀 백신도 얼른 맞고 첫째 유치원 방학에 맞춰서 둘째가 쌍둥이라서 큰 차로 렌트까지 해서 그 위약금 물기 전에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모처럼 큰맘 먹었는데 진짜 너무 힘 빠져요. 온라인에는 수수료를 내고 호텔을 취소했다는 글도 보입니다. 렌터카 업체엔 예약 취소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취소권 한 장만 생기는데 그럼 다음 주까지 다가오는 것만 취소권 생기긴 해요, 이제는요. 설상가상으로 장마철도 변수입니다. 취소분들 좀 있으세요?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제주는 지금 또 장마기간도 있어가지고.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호텔 리조트 업계도 마찬가지. 당초 7월 초로 계획됐던 거리두기 완화 일정에 맞춰 준비한 밤 10시 이후 심야 프로모션과 레스토랑 6인 예약 등은 모두 연기됐습니다. 분들도 계시기는 하세요. 공식 어플리케이션이나 호텔 공식 사이트 통해서 하신 거면 스크린하시기 일주일 전까지만 예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십니다. 렌터카는 예약 후 사용일 하루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공통 지침이 없어 예약 경로나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유행에 일상으로의 복귀는 또 한 번 미뤄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걱정입니다. 고3 학생들은 오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기로 했는데 불안한 학부모들은 조기 방학을 요구합니다. 이대로라면 2학기 등교 수업도 불투명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백신 접종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접종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고 대상은 고3 재학생과 휴학생, 이들과 접촉하는 교사와 교직원 전원입니다. 교육부는 대상 학생 및 교직원 65만 명 중 97%가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21만 명도 오는 13일부터 우선 접종에 들어갑니다. 이들에겐 이스라엘에서 들여오는 화이자 백신을 맞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잇따른 학교와 학원발 집단 감염 소식에 자녀를 계속 보내도 될지 걱정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학교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 사실 학교를 보내는 게 좀 많이 좀 두려운 건 사실이고요. 기말고사가 한창인 요즘 시험 차질이나 성적 처리 불이익을 우려해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이 나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는 가정하에 그냥 해열제를 먹고 버티더라고요. 학부모들 사이에 기말고사 직후 조기 방학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도 2학기 학사 일정 조정을 전제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학교별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원격 수업 전환이나 조기 방학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4차 대유행이 조기에 통제되지 못하면 2학기 전면 등교 수업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이 대선 경선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그에 앞서 예비 경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방금 전 끝났습니다. 저희 채널A가 공동 주관한 이 토론회에선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화끈했던 토론의 모습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손을 번쩍 드는 후보자들.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답변석으로 나서자 질문이 쏟아집니다. 제가 이제 3차 토론회 때 거기가 어디냐 여쭤봤더니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 다음에 그럼 알려주시겠냐 그래서 예 그리고 오늘 알려주시기로 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우선 기본소득에 대한 오락가락하신 말씀 그리고 일부 도덕성의 문제. 기본소득제는 매월 매우 작은 금액을 지출함으로 해서 그냥 금방 써버리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작다. 이재명 지사는 말바꾸기 지적은 적극 반박하면서도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한 바지 발언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 바꾸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프레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좀 바뀌는 과정을 거짓말하는 말이 바뀌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억울하다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안 하실 거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설마 저한테 또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치 선언을 하니까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반헌법, 반법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차별화에도 애를 썼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다 모른다는 김두관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이소. 네, 알겠습니다. 7분의 후보님께서 저거 꼰대 노래를 들으셔서 추미애 후보님께서 그중 그래도 신세대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네. 예, 선배의 정신은 청렴, 희생, 결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꼴찌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예비경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국민과 당원 각각 50%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오는 11일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대한민국을 밝히라, 소신껏 하라 였습니다. 최 전 원장의 대선 행보가 장례식 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고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육성이셨습니다. 고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은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전 대선 출마를 고심하는 아들에게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이 결심을 전하며 동의를 구하자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해야겠다 해서 그러면 오케이 좋다. 네가 결심해서 네가 결정해라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각계 인사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빈소를 찾아 50분간 머물렀습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 두 사람이 조우한 건 처음입니다.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추진 중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입당을 하게 될지 긴밀하게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최 전 원장은 오는 10일 발인식까지 마친 뒤 공식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냐? 아직 답을 안 하고 있죠. 대신 사흘째 진보 진영 인사와 2030 청년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음껏 뛸 수 있게 좋은 신발을 좀 신겨드리고 또
또 이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불필요한 이런 모래주머니가 있다면 좀 제거해드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이.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 중에는 97년생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 20대, 30대가 많았습니다. 그제 카이스트를 찾아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만난 데 이어 청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1974년 민청 학년 사건으로 투옥됐던 민주화 운동가 출신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도 참석했습니다. 고 회장은 스타트업 기업 관련 간담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전 총장이 진보 진영 출신 인사를 만나며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그제 대전을 찾았을 때 민주노동당 출신 노동운동가 주대환 제3의 길 발행인을 만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윤 전 총장은 민주당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만났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 지난 4월에는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민주 유공자 예우 법안을 비판하며 자신의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증서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국민의힘 입당에 선을 긋고 중도와 진보 진영 인사들을 만나 야권 주자로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코로나 4차 유행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절반을 차지하는 20, 30대를 향해서 증상이 없어도 선제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이 코로나 책임을 2030에 떠넘긴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권은 코로나를 정쟁 소재로 악용한다며 발끈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책임을 정부가 2030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선제검사하라고 지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2030 세대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구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안일한 방역 실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질 위기에 처하자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이 2030 청년들에게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역 소홀 책임을 엉뚱한 것에 가지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습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방역당국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은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에 겸허히 수용합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방역수칙 지키고 이겨내자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야당의 주장엔 반박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비판은 한 번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잘못된 주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진 않고 불분명한 근거로 책임 떠넘기기를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방역당부 게시물에서 2030 세대를 콕 집어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가 2030 세대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옆에 있는 분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직후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대통령!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사건 각자 올라! 이동하지. 답변하지 마시죠. 이동하지. 답변하지 마시죠. 양복을 입고 있는데 보좌진입니까? 아닙니다. 캠프와 전혀 상관없는 지지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불편한 질문을 한다고 저렇게 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캠프는 뭐 별 조치는 안 했나요? 그렇지 않아도 캠프에서 윤 전 총장이 기자들과 만나기 전에 어떤 강성 지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법치 지켜주는 사람 대통령이야. 아니, 어머니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저 그리고 저도 조직에다 좀 넣어주세요. 저도 언론인 꼴기자잖아요. 아, 그거는 저희가 원칙에 나는 있어서. 윤 전 총장 뭐 좋아서 온 지지자들이니까 난감은 하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캠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지지자들이 오는 걸 어떻게 막겠냐면서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런 장면들이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 폐쇄적인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도 확장을 막는다는 논란이 있죠. 외연을 넓히겠다는 윤 전 총장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딸랑이 안 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2년 전 정의당을 탈당했던 진 전 교수가 오랜만에 친정을 찾았는데요. 민주당의 딸랑이가 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네, 뭐 워낙 쓴소리로 유명하지만 세게 말했네요. 네, 정의당이 대선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의 강연자로 나선 건데요. 그 쓴소리의 대상은 모든 정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본 상식부터도 못하는 그런 도덕성들을 갖고 있고 반성도 안 하고 더 이상 우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 누굽니까? 김어준이면 대한민국이 지금 성평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108등에 꼴찌거든요. 더 황당한 것만 이게 참신한 흐름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영역이라는 게 아예 사라져버리는 건데 예능화돼 버리는 거고 이보다도 고비용 저효율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딸랑하는 데서 벗어나고 그냥 완전 망가졌고 그게 구멍입니다. 저 뭐 딸랑이 얘기하는 게 사실 2년 전 이 진 전 교수가 정의당을 탈당한 이유와도 좀 맞닿아 있어요. 당시에 네. 정의당이 이제 민주당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 여기에 반발해서 나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요. 조국 사태를 통해서 진보가 몰락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계속된 비판에 불편해진 정의당 부대표와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가 뭐라고 했냐면 1심, 2심, 3심 끝날 때까지 입고 있으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입을 막는 행위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그 기준을 지키십시오. 네. 내로남불하지 말고 그런 기준을 지키십시오. 그게 김준성 교수 함께 싸우지 않았어요. 평론만 비판만. 내일이 평론하고 비판하는 게 나의 싸움이고. 조국 사태로 탈당했던 진 전 교수, 오랜만에 친정을 찾긴 했지만 결국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완전한 화해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어느 정당이건 다른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시도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죠. 그런데 억 단위를 기준으로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하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집값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2% 이상 해당된 한테는 실제로 세금 부과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종부세 대상은 시세론 15억에서 16억 원, 공시가론 11억에서 12억 원 사이로 추산됩니다. 민주당은 후속 법안을 발의하면서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올해 상위 2% 커트라인이 만약 11억 4천만 원이라면 반내림을 해 11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애초 2% 바깥이었던 11억 초반대 가구는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커트라인이 11억 6천만 원이라면 반올림에 12억 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11억 후반대 가구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논란의 구간인 공시가 11억에서 12억 원대 주택은 전국적으로 6만 5천 호가 넘습니다. 민주당은 2%로 줄 세워 끊으면 몇만 원 차이로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나는 만큼 유사한 가격대를 묶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가격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생각이 다릅니다. 칼로 쪼개듯이 정확한 기준점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코에 가면 코걸이고 귀에 가면 귀걸이 같은 느낌으로 입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에요. 전문가들도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조세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무도 수긍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예 가격으로 딱 정해놓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문제 있다고 계속. 야당 역시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민주당은 심야에 청소년들의 개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인데 학부모들의 생각까지 윤수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 청와대에서 게임 캐릭터로 등장할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어린이용 게임이 만 19세 이상에게만 허용된다는 소식에 사용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외 업체가 이 게임을 사들이면서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아예 성인용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제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행 10년이 된 셧다운제는 지난 국회에서도 폐지 법안이 제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제도 폐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검토에 나서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이번 주 내 셧다운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중점 법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가위 관계자는 게임 산업 육성과 실효성 차원에서 폐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며 폐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 제재 대상 청소년들이 20대 유권자가 되면서 셧다운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당연한 거였는데 막아놓고 이제 풀어준다고 이제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폭우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전남에 이어 어제는 경남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내륙에서는 산사태가 났고 해안가 마을은 만조까지 겹쳐 피해를 더했습니다. 남은 장마 전망까지 홍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에 흠뻑 젖은 가재 도구들이 마당에 널려 있습니다.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되게 많이 비가 따랐었거든요. 전기 코드 같은 거 처음 어느 정도로 좀 올리고 이런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상가 지하층에 있는 주점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바가지로 연신 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농경지도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불어난 빗물에 논둑이 무너지면서 논은 온통 진흙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이 마을엔 어제 하루 동안 2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에는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민물이 오는 것 같으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바닷물하고 서로 밀고 동네에 좀 침수되는 게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창원과 하동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와 주택가를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남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지금까지 이재민 845명이 발생했고 2만 5천 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당분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다음 주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주말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난 월요일 밤 큰 물난리를 겪었던 전북 익산 중앙시장이 어젯밤 게릴라 폭우로 또 물에 잠겼습니다. 상인들은 주변 하수구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첫 번째 침수 뒤 조금만 신경 쓰고 대책을 세웠어도 두 번째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망연자실합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상점들이 무릎 넘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럼요, 저기 계속 지금도 퍼내고 있어요. 여보, 우리 사람만 살면 돼. 제가 가락만 밀고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못 들을 수가 없잖아요. 칵칵칵칵 들은 거. 갖고 2층으로 도망갔지.
유리가 터져갖고 이렇게 제품이 떠내려 가는 거 보고도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 2번 울었대요. 강한 수압에 가게 유리창이 깨져나갔고 지하는 저수지가 됐습니다. 안에도 아직 물이 많이 찼나 보네요. 네. 원래 어디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다들 익산에서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라 말합니다. 여기 저지대가 아니죠? 저지대가 아니에요, 저거. 이 양반이 본 적이 여기요. 그래도 그래 본 적이 없어. 없었어. 익산시에서 유독 중앙시장만 피해가 컸습니다. 어디 하수구가 막혔는가? 요 동네만 또 그랬다. 저 역전 없구나. 저쪽에 아무상도 안 써. 여기만 그랬어. 반찬 가게 CCTV로 최초 침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가게가 먼저 이렇게 물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도로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이쪽 뒤에 하수구하고. 약 10분 만에 시장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하나둘씩 나와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이제 거진다 많이 자살이. 어디 할 수 없어요. 오페스가 다 들어가고. 위에 다 지금 이거 위에 있는 것만 지금 멀쩡하지. 네. 아래 있는 것들은 아예 한 개도 쓸 수 없는 거라. 아이고, 침가루. 이게 지금 막 여기 숫자에 전부 다 한 2차 정도 버렸거든, 지금. 바닥에 있던 것은. 밤새 정리하고 장사를 다시 시작한 상인들. 이틀을 날 새고 모든 걸 다 폐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속은 말이 아니실 텐데. 네, 그렇죠. 당연히 말이 아니죠. 하지만 어젯밤 또다시 침수가 일어나며 가까스로 정리해둔 가게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난리가 이렇게 도났어. 어디에 다 들어와서 자원봉사 청소 다 해주었는데. 이 장마철에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 원인도 모르고 이게. 2번이나 침수가 일어난 이유로 하수구 공사가 지목됩니다. 하수관을 전부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물 빠짐 현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침수 피해를 2번이나 입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익산시의 늑장 대처로 상인들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가게는 거의 있다시피 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또 겹치면 어떻게 살라고.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배터리 1등 국가가 되겠다. 정부와 기업이 오늘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터리 3사가 4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정작 정부는 숟가락만 얹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700km를 달릴 수 있는 벤츠의 전기차로 핵심인 배터리는 중국산입니다. 고성능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데 실제로 중대형 배터리 시장 세계 1위는 중국입니다. 여기다 히토류를 비롯해 리튬과 니켈 같은 원재료를 싹쓸이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칫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만큼 국내 배터리 3사 주도로 2030년까지 40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합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GM, SK 이노베이션은 포드, 삼성 SDI는 크라이슬러 지프와 손잡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공급에 나섭니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 뒷받침은 세제 혜택 정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사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스스로 할 능력이 있다며 정부는 관리만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료 확보 같은 자원 외교는 정부 몫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원소들 그쪽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일종의 산업 외교예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해야 되고. 아니면 폐배터리 규제라도 풀어 니켈 등 원료를 재활용하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최근에 살이 확 빠진 이 모습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10kg 이상 살을 뺀 거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노동당 간부들과 함께한 모습입니다. 김일성 사망 27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했는데 외모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지난 1월 같은 곳을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턱이 갸름해지고 배도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 감량을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최근 10kg에서 20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적인 통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몇 시간씩 회의를 주제를 하고 있고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활기차고 활동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시선을 감안해 함께 고생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북한 내 확진자 발생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백신 역시 없다 보니 국경 경비 강화로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정보에 따르면 확진자도 없고 백신도 없다. 김정은도 백신 맞았다는 동향은 없다. 국정원은 지난 4월과 6월 북한의 해킹 공격이 집중됐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2일 동안 내부 자료가 북한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핵융합연구원 컴퓨터 2대가 뚫렸고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부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되는 정황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을 북한 측에 설명했는데 북한은 코로나 등을 이유로 본격 대화에는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대립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노린 사체의 일종, 대리입금의 줄임말입니다. SNS에서 대립이라고 검색하면 인기 아이돌들이 관련 검색어로 뜨는데요. 이 연예인들의 콘서트표 같은 걸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할 때 SNS로 요청하면 돈을 빌려주는 걸 대리입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꿔주는 대신에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진을 일종의 담보처럼 받아두고 기한 내에 못 갚으면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는데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대부업체로 등록 안 된 개인이 이자를 받고 돈을 입금해주는 건 대부업법 위반이고요. 돈을 못 갚으면 인터넷에 신상 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건 채권추신법 위반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활용해서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인데요. 이자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10만 원을 빌려줬다면 연 2만 원 이상 이자를 받는 건 이자 제한법을 어기게 되는 건데요. 사전에 내가 동의를 했다면 최고금리 넘는 이자 갚아야 할까요? 법입니다.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구들에게 대리입금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10만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그게 나중 가면 120만 원 이렇게 되죠. 흔한 일이었는데요. 또 만 원 빌려주고 2만 원을 다시 갚아요. 청소년기 대리입금은 학교 폭력의 또 다른 유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대리입금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얽혀있진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올림픽이 보름 남았는데 일본 도쿄에 또다시 코로나 긴급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결국 올림픽 사상 최초로 관중 없는 경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도쿄도에 코로나19 대응 최고 단계인 긴급 사태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이 전부 포함됩니다. 이 기간 음식점은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하고 술도 팔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고 일본 전체로는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変異株の影響を考慮し、再び全国への感染拡大を波及させないためにも対策を強化する必要があります。 일본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 등은 도쿄도와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는 완전 무관중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デルタ株、変異株ですよね。感染力が従来の株のものに比べて強い。無観客化ということは、実は我々望ましいということを。 다만 각국 정부 대표와 외교관, 스폰서 등 일부는 개막식 등 일부 경기에 한해 경기장 관람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논란도 예상됩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과 회의를 열어 무관중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무관중 경기가 확정되면 티켓 판매 손실만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로 1년이나 연기된 세계인의 축제는 TV 중계용 이벤트 안방 올림픽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의 대통령이 사저에서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붙잡혔지만 아이티는 혼돈 상황입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어둠 속 영어를 쓰는 남성의 경고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티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무장 괴한들이 주위를 살피더니 잠시 뒤 총성이 들립니다. 새벽 시간 괴한들의 총격에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숨지고 부인 마르틴 여사는 미국 마이애미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중 4명을 사살하고 2명을 붙잡았습니다. 당국은 마약 단속 요원 행세를 한 용의자들이 IT 공용어도 쓰지 않았다며 고도로 훈련된 용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빈곤층인 카리브해 섬나라 IT는 극심한 혼란과 함께 권력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On fait que je présidais un conseil ministre à l'extraordinaire. Côté nous décidé de déclarer état de siège sur tout le pays. 바나나 수출업자 출신으로 빈곤 탈출과 개혁을 내걸고 2015년 대선에서 승리한 모이즈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으로 1년 뒤 다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 악화와 5년 임기 만료 시점을 놓고 극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정권을 전복시킬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로 야권 인사 20여 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a rien comme pouvoir. Et le peuple demande tou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국제사회는 대통령 암살을 일제히 규탄하면서 IT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경복궁 안에서 대형 화장실 터가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150년 전에도 현대식 정화조와 닮은 시설을 썼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화장실 터가 발굴된 곳은 경복궁 중심에서 벗어난 동궁 남쪽. 도면에 뒷간을 뜻하는 측 또는 측간이라고 표기된 곳입니다. 흙에서는 그램당 18,000건의 기생충 알과 채소 씨앗들이 검출됐습니다. 이곳이 대형 화장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화장실 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왕이나 왕비, 그 왕세자들이 이렇게 높은 고위층의 사람들이 살았던 주역을 이렇게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외화틀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했던 그렇기 때문에 길이 10.4m, 너비 1.4m의 직사각형 모양의 1.8m 깊이의 구덩이가 파여있는 형태. 기둥과 기둥 사이 한 칸씩 모두 4칸에는 각각 문 2개와 변기 2개의 흔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8명, 하루 1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대형 화장실 6구의 정화시설인데 입수구가 출수구보다 낮습니다. 찌꺼기는 가라앉고 차오른 물과 부산물만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미생물로 분뇨를 처리하는 현대식 정화조와 닮았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악취와 독소가 빠진 분뇨는 모아서 비료로 쓸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성일수록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저장을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으는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대 분석 결과 1868년 경복궁 중건 때 건축돼 20여 년 동안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 위치로 보면 왕세자가 머무는 동궁 관련, 하급 관리와 궁녀 그리고 궁궐을 지키는 군인들이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장마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분간 봄철 소나기와는 차원이 다른 폭발적인 양의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여름으로 접어들며 유입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상층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언제 또 어디서든 갑자기 쏟아질 수 있는 소나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내린 장맛비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일부 남부 지역에는 8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도 5에서 60mm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습니다. 소나기는 내일 아침 잠시 그친 뒤 낮부터 다시 내리겠고요. 제주에도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보름 전 델타 변이가 위험하다는 기사가 한 주에 3,000개 넘게 쏟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정부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곧 6명 이상도 모일 수 있고 백신 맞으면 바깥에선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 희망적인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그 결과이고 오늘 국무총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다시 이런 어려운 사정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맡게 해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무용지물 시그널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